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세 번째 챕터 1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음, 네, 챕터 1은 신통일한국 시대의 도래와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음, 어, 현대 한반도 문명의 본질과 한계 그리고 근본 왜 이제 이런 것들이 한계에 도달했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통일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섭리적 개념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사회적으로 좀 이해되고 설명되고 수용되는 개념 중에 특히 저 원리와도 이게 지금 신통일한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저는 그 사회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근대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통일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HNA 내국 공생공영 공의 또 참부모 참승 참주인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어떤 이념 비전 철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근대성이라는 부분들로서 설명한다면은 가장 잘 설명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존의 어떤 그 기축 시대에 있었을 때의 개념도 중요합니다만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복귀 섭리사에 있어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의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왜냐하면 그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있어서의 그 원리적으로는 아벨적 인생관과 가인적 인생관을 중심한 역사적 전개의 결론이 지금 한반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을 대사회적으로는 아주 보편화된 개념이 건대성입니다. 그러한 근대성의 개념이 지금 한반도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 문명을 또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좀 이해해 주시면은 이해한다면은 신통일한국을 설명하는 데서 아주 유용하다고 보고 주고요.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한반도 문명, 근대성이 한반도 들어왔는데 그거의 본질과 한계 그리고 근본 그런 한계의 근본 원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현대 한반도 문명이 들어왔는데요. 현대입니다. 근대가 아니라 현대. 그럼 본질과 한계인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축 시대라고 하는 BC 800년에서 BC 200년 사이에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때 유대교, 지금의 보편 종교들이라고는 유교, 또 힌두교, 또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 특히 유대교죠. 그때는 이렇게 돼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한반도가 받아들인 이 근대성이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서양 유럽에서의 나온 개념인데 중세 이후에 그렇다 보니까 가장 그 지금 그 근대 문명이 또 현대 문명이 받아들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서양이 이성을 절대화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 역사가들이 보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라는 그 예, 글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뭔 얘기를 하냐면 플라톤은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여기 보다 더 흰색에 가까운 어떤 그런 마음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검은말과 같은 어떤 그런 성향의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이게 이제 인간의 모순성을 설명하는 건데요. 인간의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저기 중앙에 보시면은 여기 중앙에 보시면 여기 이게 마부거든요. 마부. 이 마부가 이성이라고 봤습니다. 이성. 그래서 서양 철학에인데 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플라톤 특히 중세 철학에 영향을 미치는 플라톤이 보기에 인간의 어떤 마음 안에 우리로 말하면 뭐 선한 욕망, 뭐 이기적 욕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성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뭐 플라톤이 파이드로스라는 책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으로 보면 지정의 영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이성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절대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너무 경도된 입장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중세의 어떤 큰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중세가 너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억압하고 오직 그냥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상 내지는 철학으로 인간의 이성 자체로 삶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중세가 무너지면서 다시 근대는 다시 인간의 이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몽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간 중심의 어떤 계몽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상을 발전시켜 왔는데 문화를 그것을 원리 강론에서는 어, 가인적 인생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서양의 인간의 이성을 절대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근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근대에서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이런 사상의 혁명을 이루어냈고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혁명을 이뤄내서 인간의 경험과 더불어서 인간의 어떤 현상을 볼 때 가장 경험을 보고 또 하나는 숫자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과학적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걸 먹는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를 또 해결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헌법을, 이제 법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중들의 어떤 주권, 또 국민 주권, 인민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을 가져왔냐면 기본적으로 신과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 왔던 것이 근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대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인데 결국은 그 뭐냐 근대라고 하는 게 왜 출발을 했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그러한 유럽 기독교에 말하는 야훼 내지는 신을 부정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서부터의 어떤 분리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신과 인간이 이제 분리되는 또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는 또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분리 체제로 분리 들어갑니다. 개인이나 개인주의나 합리주의나 자유주의라는 것들을 이렇게 명밀하게 분석해 보면 결국은 그거는 뭐냐? 뭔가가 통일이나 공동체나 이렇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분리를 지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라는 부분들이 신과 인간이 먼저 분리됩니다. 신과 인간이 먼저 분리되고 그래서 여기서 신은 기독교 신입니다. 기독교. 예? 기독교 신과 분리하면서 이제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가 더 확실하게 하고 그게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공산주의로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제 인종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분리주의가 나타나면서 근대에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더욱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신교와 구교가 전쟁하다가 합리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쟁을 멈추고 서로 이제 어, 구교가 이제 신교를 인정하게 되는 그때부터 더욱더 등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때부터 국가라는 것이 괜히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민족이나 국가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게 이제 히틀러를 정점으로 했던 부분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전체주의도 이제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게 됩니다. 이게 개인과 공동체가 극단적으로 분리되게 되는 전체주의는 개인이 이제 공동체에 완전히 어떤 예속되는 어떤 부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들인 거고 개인주의화로 인해서 종교 공동체도 계속해서 분리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런 어떤
극단적 분리 체제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게 인간과 신과 인간이 분리되고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과 마지막 3단계에서 이제 인간과 자연이 분리돼 버립니다. 인간의 자연이 분리돼 버리는데 결국은 인간 중심주의가 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분법적이거든요. 이게 자연을 도구화한다라고 하는데 자연을 도구화한다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극단적으로는 이제 성서 해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그러는데 성서 원문을 보면 아시다시피 땅에 충만하라, 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개념들로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신과 인간이 분립되고 또 인간과 인간도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을 그 신을 중세 신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놓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주의가 됩니다. 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이분화되는 것 속에서 자연 자체도 도구화시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이제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도구. 근데 이것이 자본주의와 결합되면서 더욱더 사실은 인간과 자연은 분리의 어떤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는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생태 중심적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뭐 신학적으로도 환경신학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환경운동으로 이제 굉장히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소외인데 이거 막스가 했던 얘기인데요. 칼막스 공산주의 시조 같은 자본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도대체 뭐가 소외됐다느냐, 소외되었다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공장에서 일을 해서 막 생산한 상품을 그 만들어낸 소비자가 자기 사지 못한다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TV 공장에서 TV를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TV를 자기의 월급으로 못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냐면 노동 활동에서 소외라는 건 뭐냐면 노동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막스가 뭐야 기쁜 노동이 기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농촌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농작물을 만들어서 기쁘게 이제 자녀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노동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그것이 더 극대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셋째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로 뭐 육적 존재로부터 인간성인데 이건 뭐냐면 인간 자체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장류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우리로 말하면 사랑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이런 어떤 생물체인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인간 자체가 기업의 부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장류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삶을 못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기업의 하나의 부품이 되어버린 인간이 되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란 건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잘 서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본가와 이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대립으로 인해서 이것 자체가 인간의 늘 어떤 고통이 있고 인간 대립해야 되는 상황들 이걸 소외라고 봤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어떤 그런 그 자유방임주의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었기 때문에 뭐 8살, 10살 먹은 이런 친구들이 뭐 18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해도 이건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가난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칼 막스가 자본론에서 이거를 마법의 세계라고 그랬나? 마법의 세계.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이 사회 구조를 마법의 세계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칼 막스는 소외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근대가 만들어내는 어떤 분리, 신과 인간이 분리되고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고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소외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과 인간이 분리시키면 인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인적 인생관이 어떤 지배적인 이념 계몽주의라는 걸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무엇이 발생을 하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신을 신을 어떤 빼내버리고 신을 제외시키는 가운데 그 중심에다가 무엇이 자리를 잡냐면 인간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헌법, 법이 어떤 신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정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과 헌법이 신을 대체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민주주의나 어떤 미국을 보게 되면 아벨주 국가에서는 이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게 여기 보면 스탈린이나 히틀러처럼 정치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지도자의 신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태통도 그렇고요. 모태통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무솔리니도 그렇고. 그래서 근대에 있어서 인간이 신이 되는 지도자, 인간의 신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신을 밀어내 중세의 신을 부정했지만은 그 신의 자리에다 인간이 그 자리를 잡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예전에 어떤 왕이 그 자리를 신을 대체하는 것과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법이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헌법을 기초로 해서 인민대중 내지는 인민주권,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해서 즉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독재자가 나타나는 예전과는 다른 옛날에 전제군주의 사회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지도자가 신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저희들이 공부했던 극단적 인본주의, 유물론에 통해서 성혁명, 가족 해체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극단적 인본주의는 가장 최고봉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결국은 신을 부정하고 인간을 절대 중심에 갖다 놓고 인간을 주체로 세운다고 그럽니다. 인간을 절대 주체로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인본주의와 유물론이 합쳐져서 성혁명과 가정 해체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들을 저희들 보게 되고요. 문화 막시즘이라고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막시즘인데 막시즘은 그 자본론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름이라기보다도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지배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와 프로이드가 합쳐진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마크 프로이드에 보게 되면 프로이드 시대에는 마약이 좀 일반화되어 있던 영화를 보게 되면 프로이드 시대는 프로이드도 마약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게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지금의 어떤 마약 같은 성분들이 그 당시에는 약간의 어떤 그 지금의 수면제와 같은 내지는 좀 일상화되는 내용들로서 보게 되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프로이드의 어떤 가장 그 인류의 어떤 문화사적, 정신사적인 기여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인간의 본능, 신을 무신론자로서 유물론자로서 인간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추동력, 인간의 그 근원적인 힘을 무의식 안에 어떤 그런 그 성적인 욕망으로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신경증 프로이드가 본 거는 뭐냐면은 결국 인간의 신경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뭐 도덕법의 억압 또 죄책감인데 그러면 도덕법의 억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억압됐느냐라고 할 때 성본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것이 이제 빌헬름 라이를 통해 가지고 더 이제 확대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일부 일처제, 성도덕, 뭐 기독교 윤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 유서유 그 근대에 있었을 때 서유럽의 기본적인 정서는 유물론자들은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가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기독교 유럽 중세의 책임으로 인해서 그 뒤에서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자들은 무조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일처자나 성도도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해체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데 있어서의 근원적인 이론이 프로이드의 어떤 이런 심리 분석학 무의식에 대한 이론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성해방으로 가고 가장 그 현대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들은 하버드 마르쿠제입니다. 68 혁명을 있어서의 엄청난 영향을 줬던 사람들.
사람들입니다.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어떤 68 혁명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혁명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상적으로 하나의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인데 결국은 여기도 이제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적 쾌락의 행복의 근원이고 또 하나는 모든 성적업에 투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좌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좌익 내지는 좌파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헤겔은 그렇게 봤습니다. 헤겔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고 봤습니다. 헤겔은 선하다고 봤는데 그러면은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문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 많은 좌익이나 이런 좌파 쪽의 운동의 기본적인 성격은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원죄설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원죄. 저희들이 말하는 원죄하고 다르게 이거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운동이나 이렇게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 어떤 궤도를 변경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 인간은 선한데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이제 그 상부 구조와 토대라고 하는 자 부르주아와 내지는 프로레타 이런 어떤 대립 구조를 보기이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도 성적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떤 제도, 모든 억압에 투쟁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동성애 문화 그리고 이런 문화들로서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던 것들이 가족 해체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정 해체로 이게 결국은 이들의 논리가 극단적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가 합쳐져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 구조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운동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동성애 논리가 유물론에서 나왔고 또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에서 나오겠는데 그것 전제는 기독교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것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서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 원리적 관점이 으로만 해결이 되지 기존의 어떤 기독교 관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권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인권을 얘기하지만 그 인권의 논리 속에 기본적인 사회 구조라든지 가족 해체로 가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아주 단편적이고 개인적인 인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운동인데 그것은 결국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와 어떤 유물론에 입각한 그런 어떤 그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도대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족과 국가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라고 할 때 전쟁입니다. 전쟁. 이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뭐 국가가 우리가 그 지금 한반도에서도 우리는 5천 년의 어떤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따져보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내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아니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현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 저희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을 통해서 근대가 말하는 현대가 말하는 민족과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하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신통일한국은 도대체 뭐를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에 지금에 만들어진 국가체제, 민족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민족체제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는 거냐? 부모님은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가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이해는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나라나 국가, 또 민족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었는가 봤을 때 전쟁입니다. 이건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 인본주의와 자본주의 한계로 인한 공산주의가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회주의는 신이 없는, 저 신은 기독교 신입니다. 기독교 신. 인간 중심한 평등한 세계를 추구한 이념인 거죠.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자유, 평등, 파괴인데요. 파괴는 사실은 동지의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어떤 인류 어떤 형제까지 확대된 게 아니라 그 정도였는데 평등의 가치는 사회주의가 가져갔고 자유의 가치는 사실은 이거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져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칼 마르크스가 계급이 없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혁명을 해내면. 하지만은 지금 신계급이 지금 출현을 한 겁니다. 지금 했고 중국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기들이 혁명을 통해서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또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계급이 없어질 거라고 했지만 신계급으로서의 공산당이 있고요. 사실은 현재 그 중국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거 보면은 한 10년 동안에 결국은 그 최가 한 4단계, 5단계로 지금 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고의 엘리트들은 약 80만 명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산당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기업가들, 그리고 인민 대중들이 있다라고 보면서 신계급이 만들어졌다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꿈꾸었던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이상이라는 게 허상이라는 게 결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종차별이나 민족차별, 국가차별이 없을 거라고 얘기들을 해줬지만은 이 우측의 사진을 보면 이게 유태인 자치주의입니다. 비로비잔적이라 그래서 1934년인데 결국 이거는 개토처럼 유대인들만 따로 이제 인종차별이죠, 사실은. 결국은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이념도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였다. 자신들이 어떤 권리 내지는 이익을 획득하기에 어떤 하나의 어떤 논리에 불과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저는 검증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이 비판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체제의 한계는 인종, 민족 이런 것들에서 차별에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졌고 이게 기독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에 생태계의 위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중심주의에서 이원론적으로 이게 하면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학기술 중심주의로 들어가다 보니 생태계의 위기는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류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홀로세. 이 이제 하나의 어떤 시대를 설명하는 것들인데 뭐 충적세 뭐 이러다가 인류세라는 게 있더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인류로 인해서 지질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어떤 인간에 의해서 기존에는 인간에 의해서 지질 구조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로 와보냐면 인간에 의해서 지질이 구조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핵실험입니다. 핵실험을 해버리면은 지질 구조가 바뀝니다.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백두산의 어떤 그 화산 그 폭발, 이게 활화산인데요.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매우 뭐 전문가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주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게 지진으로 알았는데 그 지진이 아니라 이게 지금 지하에 어떤 그런 그 충격파를 줘가지고 무슨 그 개발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줬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셰일 가스라 그래가지고 이 들어가가지고 지하에 있는 부분들을 지질 구조를 석유를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질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질 자체가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생태계 위기가 오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것도 결국은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환경 파괴가 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1.5도시 상승하면 3,500만 명, 2도시 상승하면 3억 6천만 명, 3도시 상승하면 28억 이런 인구들이 고통을 받을 거다. 이미 검증이 나왔고 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내전으로까지 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10대 전쟁을 보시면요. 10대 전쟁을 보면 세계에 일어난 10대 전쟁 중에 다 이게 근대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한국 전쟁이 7위를 점하고 있더라고요. 6.25 전쟁이요. 이게 90만 명이 있으면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게 인류 최대의 전쟁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이런 전쟁. 이런 전쟁들이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제국주의에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한반도가 받아들인 문명을 대서양 문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대서양 문명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참 어머님께서 뺏어오는 문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팽창, 침탈, 헤게모니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것들인데 결국 아 지금 한반도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나 내지는 민주주의, 내지는 국가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명을 대서양 문명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빼앗아오는 문명의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 이거 고래선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노예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 어머님 고래선 가셔서 기도하셨던 부분들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네. 그래서 건대성은 뭘까? 한반도에 들어온 이 문명 건대성인데요. 물론 인간한테 사상적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발현시킨 것은 대단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분리체제를 만들어냈고 과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은 양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사회의 어떤 가장 불안한 요소로서 모든 국가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민주정치라고 하지만은 독재로 흘러가는 국가들이 너무 많고요. 사실은 민주주의 한계에 봉착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통한 인간 해방, 결국은 근대성을 통해서 근대 중세를 지나서 근대를 통해서 인간이 꿈꾸었던 것들은 뭐냐면 인간을 신을 대신해서 인간을 주체로 세우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인간 해방입니다. 인간 해방. 그것을 인간 해방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이 절대 중심에 서서 인간 중심의 문화와 체제, 제도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것이 근대였고 그것이 지금의 한반도까지 들어왔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해방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서구 문명의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이게 경제성의 위기가 왔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어떤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 인간 중심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상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는 인간 삶의 허무성, 무의미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태평양 문명을 거쳐서 이제는 새로운 문명이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도덕성을 기초로 해야 되고 동서양의 문명을 재창조해 나가야 되고 절대 가치를 기반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한반도에 들어온 문명의 어떤 한계와 더불어서 어느 방향으로 새롭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거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